네, 우리는 우주 팽창에 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현대 우주론의 기초가 된 이 우주 팽창의 법칙과 또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련해서 세 사람의 인물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고, 두 번째 인물은 조르지 르메트르고, 세 번째 인물이 에드윈 허블입니다. 우리가 표준 우주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대중적으로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표준 우주론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먼 과거에는 우주가 아주 작아서 그 시점을 우리가 이제 빅뱅이라고 부르는 그 빅뱅 우주론이 있는 것이죠. 이 표준 우주론은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그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먼저 그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 팽창을 피해가게 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1915년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과학 업적을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상대성 이론이 뭘까요? 여러분 상대성 이론에 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대성 이론은 너 다르고 나 다르고 이런 상대주의를 입증하는 이론은 아닙니다. 이 뭔가 물리량을 측정하는 관측자에 따라서 이 관측자가 어떻게 운동하고 어떤 시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지만, 측정량이 달라지지만, 시공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서로 다르게 측정된 물리량들이 어떤 그 절대적인 법칙 안에서 아주 깨끗하게 모순 없이 잘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절대성을 부여하는 법칙이죠. 자,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는 이 천억 개 이상 그 수많은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질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는 이 중력 때문에 가만히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동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에 적용해서 풀었던 이게 1910년대, 20년대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운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는 이 우주가 동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가 그 팽창하거나 우주가 수축하는 이런 어떤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 정적인 우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만든 일반 상대성 이론에다가 상수항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우주상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우주상수는 바로 이 우주가 팽창 혹은 우주가 수축하는 이런 동적인 우주를 막는, 쉽게 생각하면 중력을 상쇄하는 어떤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우주상수를 집어넣으니까 이 우주는 수축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상수가 내는 압력에 의해서 어떤 그 일정한 변하지 않는 정적인 우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왜 우주가 정적이라고 가정했을까요? 네, 많은 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주가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가 보는 그 우주의 모습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철학, 세계관에 기초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우주가 영원하고 불변하는 우주로 이제 생각했던 그런 철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마도 아인슈타인도 이 우주는 동적으로 변하면 안 되고 어떤 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옳다면, 이 우주가 정적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우주상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 우주상수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집어넣었을까요? 아닙니다. 제1원리에서부터 상대성 이론을 풀어내서 우주상수를 유추한 것이 아니라 우주가 정적이 돼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적인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주상수를 집어넣은 것이죠.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1910년대, 20년대 우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조르지 르메트르죠. 허블 르메트르 법칙의 그 르메트르입니다.
르메트르는 벨기에 과학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카톨릭 신부이기도 했습니다. 르메트르는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의 가장 유명한 그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에딩턴 경으로부터 아마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같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잘 알고 있었던 젊은 과학자였죠. 르메트르는 상대성 이론을 우주에다가 적용해 보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메트르는 우주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주가 이제 팽창한다라고 하는 동적인 우주를 믿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가 이론적으로 믿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증거까지 르메트르는 찾기 시작했죠. 그 당시 관측되었던 많은 은하들이 있었고 은하들의 거리 측정값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하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 은하의 속도를 측정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르메트르는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 경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927년의 일인데요. 그래서 그는 1927년에 낸 논문에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 경험 법칙을 출판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우주 팽창의 증거라고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과 다르게 이 정적인 우주를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팽창하는 우주를 수용하고 또 팽창하는 우주의 증거를 찾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을 만납니다. 1927년의 일인데요. 솔베이 학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20세기 그 초반부에 굉장히 유명했던 과학자들이 많이 모였던 유명한 학회입니다. 하이젠베르크라든지 보어라든지 양자 물리학자들, 상대론 물리학자들이 다 모였던 유명한 학회이죠. 물론 아인슈타인도 참석했고요. 젊은 과학자였던 르메트르는 이 솔베이 학회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자기가 1927년에 냈던 논문을 가지고 아인슈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 이 우주는 팽창하는 걸로 보입니다. 당신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풀어봤더니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은 몇 가지를 르메트르에게 질문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이 팽창하는 우주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르메트르, 당신이 열심히 계산을 했지만 당신이 예측하는 이 팽창하는 우주는 혐오스럽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abominable이라고 표현해서 이 조르주 르메트르를 대단히 실망시킵니다. 아마도 제가 르메트르였다면 이 아인슈타인과 같은 대가가 당신의 이론은 abominable하다, 혐오스럽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커다란 상처를 받고 아마도 그 내상을 입고 전사했을 텐데 르메트르는 이제 포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과 대화가 끝난 다음에 같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의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에 르메트르는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이론적으로 우주가 팽창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서 실제 은하들을 보면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 경험 증거들이 있다라고 아인슈타인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였지만, 이론 물리학자였지만 실제 우주에서 은하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몰랐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 아인슈타인이 죽은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르메트르가 벨기에의 어떤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자기가 옛날에 아인슈타인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의 만남을 이제 회상하는 이야기에 이제 실렸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르메트르가 이론적으로도 얘기했고 관측적으로도 증거를 제시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 팽창하는 우주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전문학자였던 에드윈 허블이죠. 에드윈 허블은 1929년에 우주 팽창을 알리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무엇으로 잰다? 세피에디 변광성으로 측정했죠.
두 번째, 은하들의 운동하는 후퇴 속도를 무엇으로 측정한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부터 가까이 있는 은하까지 비교를 해봤더니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험 법칙을 찾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은 이 은하들의 상대적인 운동을 보여주는 이 허블의 법칙을 출판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것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에드윈 허블은 이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 경험 법칙이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흥미롭죠? 자기가 관측한 은하들까지의 거리, 세페이드 병광성을 가지고 측정한 거리와 은하들의 그 운동 속도, 도플러 효과로 측정한 속도는 명백하게 맞지만 이 경험 법칙은 경험적으로 옳은 어떤 증거지만 그러나 이 법칙이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가? 정말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팽창한다는 이야기인가에 관해서 에드윈 허블은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란 샌디지라고 하는 에드윈 허블의 그 제자였던 그 카네기 천문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샌디지가 했던 그 회고를 보면 흥미롭게도 에드윈 허블은 죽을 때까지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재밌죠?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인 이 허블의 법칙을 발견한 그 허블이 우주 팽창을 죽을 때까지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허블이 1929년에 은하들의 거리와 속도를 비교하는 논문을 낸 다음에 2년 뒤에는 좀 더 많은 은하들을 모아서 더 멀리 있는 은하들까지 모아서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경험 법칙을 더 확실하게 확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허블의 결과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허블은 이제 미국 과학자였고 영어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허블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캘리포니아로 와서 허블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아인슈타인이 이제 허블에게 망원경을 보면서 이제 우주 팽창에 관해서 이제 듣는 그 에피소드를 전해주는 사진인데요. 허블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은하들의 운동을 보면 와 이게 진짜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 맞구나.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우주는 정적인 상태여야 된다. 우주는 동쪽으로 수축하거나 팽창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정적인 우주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풀어보면 우주가 동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아무 근거 없이 집어넣었던 이 우주상수가 자기가 평생 저지른 최대의 실수였다고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허블이 발견한 이 경험 법칙을 토대로 우주가 팽창하고 우주가 정적인 상태가 아니구나. 우주상수는 내가 잘못 집어넣은 거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세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인슈타인은 왜 동적인 우주, 팽창하는 우주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우주가 정적이라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가 생각했었던 우주에 대한 어떤 그림, 우주에 대한 어떤 전제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보기엔 아마 이 변하지 않는 이 정적인 우주가 가장 완벽한 우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고집이 센 과학자들도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면, 실험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관측적인 증거들이 나오면 자기가 틀렸다고 깨끗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우주상수를 집어넣은 것이 자기 일생 최대의 실수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르메트르와 허블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허블은 우주 팽창의 증거로서 이 허블의 법칙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르메트르는 우주 팽창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이죠. 허블은
이론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풀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라고 예측하고 그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마도 우연히 은하들의 거리와 속도를 비교했더니 허블의 법칙을 찾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거꾸로 우주 팽창의 증거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 자신은 우주 팽창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반면에 르메트르는 완전히 반대로 접근합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우주가 팽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말로 우주가 팽창한다면 경험적인 증거, 이 관측적인 증거가 무엇일지를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 경험 법칙이 이 우주 공간이 실제로 팽창한다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유도되는 이 우주 팽창을 입증해 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이 우주 팽창의 법칙을 배웠는데요. 이 우주 팽창의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미국 천문학계의 힘도 세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조르주 르메트르의 연구가 많이 조명이 되고, 아마도 허블이 르메트르를 만나서 1927년에 냈던 그 르메트르의 경험 법칙을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알 수 없는데요. 어쨌거나 시기적으로 보면 르메트르가 먼저 1927년에 논문을 발표했고 에드윈 허블은 1929년에 발표했기 때문에 르메트르가 먼저 우주 팽창의 증거를 찾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모이는 이 국제천문연맹이 있습니다. 이 국제천문연맹에서 이 우주 팽창의 법칙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새로운 프로포잘, 제안이 올라왔죠. 그동안은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이라고 부르자라고 제안이 올라왔고,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투표를 해서 그래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비엔나에서 국제천문연맹 모임이 모였는데요. 이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회원 자격을 가진 천문학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투표에 참여한 천문학자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 이후에 학회가 끝난 다음에 전 세계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돌려서 이메일로 투표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 우주 팽창의 법칙을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우주 팽창의 법칙은 뭐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까요? 자, 1번 허블의 법칙, 2번 르메트르의 법칙, 3번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 4번 르메트르 허블의 법칙. 네, 무엇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세 인물을 비교해 보면서 이 우주 팽창이 밝혀진 현대 우주론의 기초가 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